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난 후에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큰 공통점이 흔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투키디데스는 유명한 역사학자고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쓴 사람입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당시에 패권 국가인 스파르타에 대항해서 아테네가 상당히 급부상하니까 여기서 불안감을 느낀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스파르타는 육군국이었습니다. 아테네는 해군국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귀족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체제가 매우 달랐습니다. 지금 남북한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투키디데스의 결론은 패권 국가가 있을 때 급부상하는 도전 국가가 생기면은 불안감을 느낀 패권 국가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공식이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인데, 이 논리 틀을 가지고 세계사에서 최근 한 15세기 이후에 있었던 전쟁을 분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인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2017년에 그때 트럼프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을 때 쓴 책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중국과 미국은 전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제로 쓴 책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은 지난 500년간 12차례의 전쟁이 있었는데 16개의 케이스 스터디, 패권 국가 대 도전 국가가 대결할 때 16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니까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국가인 미국과 떠오르는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역사적 사례로서 좀 거창한 스케일로서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의시시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은 앨리슨 교수는 그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아카데메이어 주최 학술 행사에서 제2차 한국전쟁 발발 확률이 50% 이상은 아니지만은 꽤 큰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북 관계가 매우 위험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내에 특정 방침을 발표할 것인데, 이게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라는 군사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앨리슨 교수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때와는 달리 지금 북한은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전쟁 발발을 피하기 위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런 시각으로, 패권 국가 대 도전 국가의 갈등으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좋은 예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패권 국가는 영국이었어요. 해군력을 가진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독일을 통일한 이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합니다. 그때부터 독일의 군사력이 경제력과 함께 급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육군국이니까 식민지 개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식민지는 해군이 강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뭐 거의 다 차지할 건 다 차지했어요. 뒤늦게 등장한 이 독일이 아주 위험한 도전을 합니다. 즉 해군력을 증강시킵니다. 육군은 뭐
유럽에서는 육군은 한때는 프랑스 육군이 최고다 했는데 보불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는 독일 육군이 최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강한 육군이 해군력까지 증강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영국이 위기를 느낍니다.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한때의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도 동맹을 맺어가지고 독일 포위 전략을 펴는 거죠. 그럼 독일은 어디로 갑니까? 독일은 오스트리아 그리고 터키 뭐 이런 쪽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암살되는 사라예보의 비극이 발화점이 되어 가지고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때 전쟁을 원하던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오스트리아밖에 없었습니다. 복수심으로.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치니까 세르비아를 보호하는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되고 러시아가 개입하니까 독일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러시아가 개입하니까 프랑스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또 총동원령을 내리고 연쇄적으로 전쟁에 휘말려 듭니다. 영국은 멀찌감치 섬나라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 독일군이 프랑스를 치기 위해서 벨기에를 통과하니까 벨기에 보호를 약속하고 있었던 영국이 참지 못하고 개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미국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세계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도 비슷합니다. 태평양 전쟁은 태평양에서 패권 국가는 당시에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해군력을 증강시켜서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길 때만 해도 일본은 외교를 잘 해가지고 영국과는 영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일본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때는 나중에 전쟁 종결 협상을 하는데 이때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중재를 쳐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이 휴전을 하도록 전쟁을 종결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당시에 세계 최 강국 중에 하나고 육군 병력에서는 제일 많았던 러시아를 꺾게 되는데 이때가 일본의 피크입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외교를 잘못하게 됩니다. 영일 동맹이 그 뒤에 파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군력 막 증강하니까 태평양을 하나의 지중해처럼 미국의 호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으로서는 불안하죠. 그런데다가 이 군사력을 믿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만주를 먹고 중국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패권 국가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 국가인 미국에 도전하는 일본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이게 결국 진주만 기습에 의해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이게 또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세에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영국과 같은 존재가 미국이죠. 독일과 같은 존재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한 40년 동안 연 평균 한 10%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복리 성장입니다. 한번 구르면은 엄청 커지는 눈사람처럼 40년 동안 그 덩치가 큰 경제가 구르다가 보니까 이제는 구매력 기준의 GDP로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큽니다. 명실공히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갖게 되고 어마어마한 현금 보유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까지.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잔뜩 긴장하게 됐습니다. 아, 도전하는 국가가 하나 확실하게 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던 태평양 사령부를 이름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꾼 이유는 미국의 대전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는 태평양, 즉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미국 편이 누구냐?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 인도입니다. 왜 이렇게 남방에서 엮느냐 하면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국가 이익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자유로운 통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를 한국이나 일본은 이 배를 통해서 수입을 합니다. 그 배의 항로가 인도양을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남중국 해를 지나서 동중국 해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오일로드죠. 말하자면 석유의 길을 자유롭게 유지해야 되는데 중국이 과거에 독일처럼 해군력을 증강시켜서 이 자유통행권을 위협한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가장 손해를 볼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정책은 옛날부터 오픈도어 시스템, 오픈도어라 그래요. 오픈도어 정책, 문호 개방이다. 문호 개방을 해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은 전쟁을 덜 하게 된다는 게 미국 전략의 근저에 깔려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또 중국은 국제규범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단순한 국가 이익의 대결이 아니라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체제의 대결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레함 앨리슨의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그래서 미국이 보는 한국은 군사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코앞에 있는 미국의 전쟁기지죠.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 28,500명은 미국 본토를 지키는 초소 역할을 합니다. 그 초소가 누구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까? 북한으로부터 물론 위협받고 있죠. 그러나 보다 더 큰 위협은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친북, 친중 정책을 쓰는 것 같다 하는 게 워싱턴에 이제는 넓게 알려지고 특보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중국의 핵우산을 좀 빌렸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중국 사람한테 질문한 게 이게 보도되는 바람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런 무식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무식한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은 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중국은 핵 전력에 관한 한 공격형 전력이 아닙니다. 수비에 적당한, 즉 핵 공격을 받지 않을 만한 정도의 핵 미사일 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핵우산을 제공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 핵우산은 자기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은 핵폭탄으로 구출해 주겠다는 거니까 핵폭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중국의 핵우산을 좀 쓸 수 없느냐라는 이런 아주 유치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 편이 아니고 가만 내버려 두면은 궁극적으로 중국 편에 붙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연말 치안을 딱 놔두고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김정은이가 연말 시한을 정한 게 아주 자충수입니다. 독재자는 자기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 연말까지 트럼프가 대북 제재 해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무리 고대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 만방에 김정은이가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악마는 조롱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할 겁니다. 뭘 하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뭘 하느냐, 핵실험 하느냐, 장거리 미사일 쏘느냐, 아니면 그보다 단계를 낮춰가지고 인공위성 쏘느냐. 인공위성 쏴도 탄도미사일 이용해야 되니까 그것도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그동안에 김정은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이가 학수고대하던 한미 군사훈련까지 중단시켰으니까, 그리고 세 분 만나면서 김정은의 위상이 잔뜩 올라갔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것보다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가지고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돈줄이 막혔다, 얻은 것 없다, 이렇게 서로 불만입니다. 서로 불만이에요. 그러나 만약 ICBM을 쏘면은 반드시 트럼프는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대응을 하는 명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갑자기 강경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어제는 안보리를 소집을 해가지고 쏘면 안 된다, 쏘면 안 된다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내심으로는 쏴주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탄핵 국면으로 몰려 있는데 일거에 돌파구를 마련할 찬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오판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몰아붙이면 트럼프가 양보할 줄 알았는데 몰아붙일수록 트럼프는 양보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이 국면을 깨고 나가는 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내년 대선에 당선이 확실히 보장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강경한 대응의 목록 중에는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걸 한반도 근해에 딱 배치해 놓고, 잠수함은 다 잠수함 하나가 몇십 개의 핵폭탄을 싣고 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해외 공군력으로, 주로 공군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해 버리는 거죠. 폭격했을 때 그럼 김정은은 가만히 있겠느냐?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가오겠느냐? 서울을 때릴 거냐 말 거냐죠. 서울을 때릴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미국에 대한 보복을 하려면 해군력, 공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명함도 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미국한테 얻어먹고 한국에 대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뭘 할 거냐? 문재인 정권이 뭘 할 거냐?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으면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망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텐데, 이게 서로 에스컬레이션 되고, 예컨대 한국에 대응을 하려고 할 때 북한이 만약 또 한 번 더 하면은 우리는 핵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야말로 핵 전쟁 일보 직전에 가는 상황까지도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예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발발 확률은 50% 이상은 아니지만은 꽤 가능성이 있다. 50% 이상이면은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데 50%는 이 숫자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1%라도 대비해야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디로 숨어야 할지,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어디로 숨어야 할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을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